네, 안녕하십니까. 동산양의 부동산 수다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은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 좀 그 영상마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요, 소장님.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전문가님들의 어떤 그 부동산 수업보다 네. 전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김인만 소장님의 그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일부러 하기보다 네. 그냥 즐겁게. 저는 사실 지금 촬영도 즐겁고요. 네. 어떤 일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즐겁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 역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가장 핫한 이슈를 말씀드리면 대선 이슈잖아요. 지난주에 그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파기 항소심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 어떤 그 당선 후보가 아닐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유리하죠. 이렇게 뭉쳐서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선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볼 때는 물론 뭐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도 있고 그렇죠.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저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숫자로 숫자 뭐 있을까요? 음. 지지율. 네, 전체 지지율. 통계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제 엄청난 판단 미스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20대 지금 21대죠. 네.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6.3 선거하고 있고 예. 20대 대통령 네. 할 때 그때 윤석열 후보, 네네네. 이재명 후보가 두 분이 붙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게 선거 운동 기간에도 몇 퍼센트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 제가 그때 책을 썼는데 이제 대통령 딱 당선이 되면 책이 딱 나와야 돼요. 예. 어떤 공약을 내용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인만 이 후보면 김인만 시대 부동산 정책 뭐 이런 책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네네네. 이게 어느 한쪽 후보가 월등하게 지금처럼 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을 쓰면 되잖아요. 예. 그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둘 다 비슷해.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두 개를 다 썼어요. 예. 한 개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와, 진짜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게 사는 방법이군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네네. 원고를 딱 준비를 해두고 네네네.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출판사에서. 그러면 편집 어떻게 하느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 전에 한 4% 정도 앞섰어요. 4%포인트 정도. 출판사한테 윤석열 후보로 일단 먼저 가자. 먼저 편집을 해야 된다. 왜? 숫자로. 통계로, 숫자로. 숫자로 감정을 빼자. 음. 출판사 담당자는 감정이 들어가. 이재명 후보 지지자였어요. 통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너 마음대로 해라.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새벽에 결과가 뒤집혔잖아요. 예,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이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예. 출판사 담당자가 전화 왔어요. 새벽에. 네. 나 어떡하냐고. 이재명으로 편집해놨는데 어머머.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책임네, 그것도. 나중에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을 밤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통계를 무시하게 되면 그렇게 개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뭐 이재명 후보가 네.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게 한 달 안에 뒤집히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여러 가지 네. 구조상 봤을 때 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고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님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렇죠. 지금 또 판단을 잘 못하는 이유가 예. 부동산 시장의 관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뭐 우클릭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우클릭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약간 이념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여서 또 서민들한테 약간 분배를 해주는 정책들도 계약갱신 청구 네네네. 2+2인데 그 10년 네, 10년. 기억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추진되지 않나. 나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죠. 최근에 또 논란되는 게 임대 사업자들 거기 가격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야. 그런 거 안 해. 나는 좋은 정책은 나는 다 수용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게 시장에 굉장한 호응, 지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뚜껑 열어보니까 말뿐이네. 문재인 시즌2. 한마디로 저는 그거 같습니다. 이재명 이제 정권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정책이 네. 문재인 시즌2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실패가 될 것 같고요. 아, 역시 다르네? 라는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냥 판단 유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보자. 요즘 그 약간 그 아파트 시장이 강남만 치고 가다가 강남 아파트만 뭐 토지네 상가네 오피네 빌라네 다 죽쓰고 있는데 네. 서울 변두리 아파트도 참 어떻게 힘을 못 내고 있는데 강남만 힘내고 가다가 그나마 요즘 좀 잠잠해진 상황인데요. 네. 아, 우리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네. 강남도 이제 토지 거래가 구역 때문에 네네. 2월, 3월 난리 치고 올라갔다가 상승률 떨어지고 했는데 네. 지금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네. 아파트 시장은 강남은 저는 여전히 네네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 2월, 3월보다는 주춤하죠. 예, 주춤한데 맞아요. 일단 가보면 매물이 잘 없고요. 네. 성동구도 지금 여전히 신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거래량과 네. 집값 상승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신고가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압구정 103억, 106억이었어요. 106억, 106억. 아, 65평. 야, 106억인데 그게 찍었어요, 저는 놀라운 찍었어. 게 예. 가격을 봤거든요. 네. 2020년에 50억에 거래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50억에서 네. 106억. 더블 뛰었어요. 이게 더블이 보통 1억에서 2억이나 2억에서 4억은 좀 쉽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 맞네요. 근데 50억에서 100억이 이게 야.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쉽지 않아, 진짜. 그래서 이러면 이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거나 또는 용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광화문으로 간다. 요 얘기 이제 집무실 얘기인데요. 네네. 이 집무실에 이전이 된다면 세종이랑 용산은 어떤 변화가 지금 앞으로 예견되시나요? 일단은 시간적으로는요. 일단 뭐 용산 집무실로 당장은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방을 했고 다시 청와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용산 집무실이 당장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국회 이전. 네. 사실 저는 국회는 이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세종시에 공사하고 있고 국회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한가. 두 번째는 간다면 세종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일단 될까도 논란이 있잖아요. 네. 관습법상 뭐 수도 논란들도 있고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서울 주민들도 국회 이전? 국회는 좀 가도 되지 않나? 지금 맨날 집회하고 시끄럽고 뭐 여의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의도의 국회 때문에 그 서여의도가 다 고도 제한 걸려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키 차이가 그렇죠. 동여의도는 너무 높은데 서여의도 너무 이게 네. 미개발 지역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 이쪽에서 가진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의도 그 국회 부지가 1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10만 평이면 서울에 그 빈 땅 10만 평이면 얼마나 큰 공급 용지로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네. 그것 좀 빨리 세종으로 보내버리고 거기다가 뭘 하든 아파트를 짓든 공원으로 하든 뭘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는 서울 국민들 아마 투표하게 되면 10명 중 9명은 저는 국회 이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은 좀 의견이 저는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서울이 진짜 수도가 안 되는 건가? 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업무 효율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뭐 외국 대사관도 만난 일들도 많은데 세종시 가는 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법적인 문제도 걸리는데 저는 국회는 가면 오히려 효율성은 지금 또 국정감사하면 세종시에서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뭐 수십 명이 대기했다가 왔다 갔다 KTX만 엄청 복잡하잖아요. 세종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도 이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니까. KTX도 그죠? 없잖아요. 네. 오송역까지 가야 그러니까 되고. 거기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국회는 가는 게 맞고 지금 또 공사하고 있고 세종시 입장에서도 국회가 내려가게 되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내려가기도 쉽지 않고 예, 예.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실제로 도움이 될까? 도움 안 된다고. 깊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이 민주당 출신의 이제 대통령님들인데요. 네네. 예. 이분들이 계실 때 집값이 유난히 쭉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그 이유가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주기랑 맞춰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일반인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쭉쭉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 많은데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생각해보면 네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사실은 그래 왔으니까. 맞아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예, 사실 예. 이 방송을 보는 젊은 분들은 예. 사실 김대중, 노무현 너무 옛날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처럼 그때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뭐 경험적으로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뭐 88 올림픽까지 한번 가보죠. 88 올림픽 손에 손잡고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저는 이제 88 올림픽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한 세대고 딸한테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2002 월드컵 얘기를 했었고 우리 딸이 큰 딸이 200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2002 월드컵 그 무렵인데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공감을 못하는. 난 책에서 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주택 보급률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 지어야 돼요. 무조건 부족한데 집값이 올라가겠죠. 수요는 절대 수요가 막 터져 나가는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올라갑니다. 그때는 그런 이유가 서울, 있군요. 지방 중소도시들도 막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공약이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건설. 이 공약이었고요. 실제로 1기 신도시를 짓습니다. 빨리. 그때는 빈 땅도 많았고 밀어붙이기 뭐 이런 게 통하잖아요. 토지 보상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규제가 얼마나 강했냐면 지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잖아요.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네. 2년 거주. 강남은 2년 거주, 2년 보유하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88 올림픽 뭐 92년도까지 그때는 3년 거주 5년 보유 하면은 비과세 해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규제와 공급 폭탄을 쏟아부으니까 집값이 안정이 되겠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김영삼 정부, YS 정부라고 하잖아요. 93년도였던 것 같아요. 93년부터 아마 97년도까지가 아마 하는데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오죠. 할 일이 뭐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규제를 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규제를 풀잖아요. 집값이 그냥 수직이에요. 수평이야. 잘 유지되니까.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거 하셨죠. 정책이 안 나와요. 굳이 공급을 왜 해야 돼? 사실은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팔자 좋았던 게 김영삼 YS 정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바다 모래 품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때 사건 사고가 많아요. YS 정부 시절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아시아나 비행기 떨어지고 서해 페리 뒤집어지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김영삼 YS가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개발도 하지 마 콘크리트 쓰지 마 라고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 그 당시 건설교통부잖아요. 뭐 개발하자라고 얘기했다가 재떨이로 한 대 맞았다.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성격이 있으셨나? 그분이 좀 과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집값이 안 올랐다. 그러다가 마지막 97년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IMF 외환위. 맞아요. 갑자기 집값이 폭 나갑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면 YS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안정됩니다. 그 얘기는 집값이 안 올랐다는 얘기죠.
상승 에너지가 축적이 되잖아요. 음. 물가는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올라. 거꾸로예요. 그러면 저평가가 되겠죠. 네네네. 거기다 IMF 외환위기 3년 동안 집값 떨어지죠. 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저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DJ 김대중 정부잖아요. 네네네. IMF 외환위기 기억나잖아요. 대한민국 망한다고 금모기 운동, 그렇죠. 전 국민 금을 다 털어버립니다. 네네네. 국가 살려야 된다. 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금값을 뭐 5만 원인가 6만 원 쳐줬거든요. 한 돈이. 그거 안 팔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지금 5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넘나? 팔았는 분들 엄청 저는 안 팔았어요. 네네. 내가 팔아서 대한민국이 될까? 근데 그 안 받았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지 않았어요? 저기.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금은 네.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일단은 아무튼 손해 보진 않았네요. 그래도 그 사이 금값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있으셨을까 궁금하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 DJ 정부, 김대중 정부 출범하자마자 모든 규제를 다 풉니다. 모든 규제를.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융시장까지 개방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사실 개인 대출이 잘 안 나왔어요. 대출해 주시는 은행이 아주 그냥 네. 완전 권력자였죠. 권력자였고 기업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지 개인한테는 쉽게 대출을 안 해주는 시절인데 그렇죠. 이제 그때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개인한테 대출이 쉽게 해주는 시대로 바뀝니다. 규제가 다 풀렸죠. 그때부터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집값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대중 정부 마지막 임기 때 2020년 네네. 그때 규제를 합니다. 김대중 정부도 규제를 했어요. 근데 이미 불이 붙었어. 이제 막 휘발유가 기름이 이렇게 누적이 됐는데 불이 붙어버렸거든요. 불 붙었어. 안 꺼져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노무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바통을 이어받고 보니까 불이 붙었어 이미. 곳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네. 뭘 해도 안 되는 때였죠. 다주택자 규제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미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 7년까지 집값 계속 올라가요. 규제하고 이기 신도시 발표하고 안 돼. 그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역설적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MB 정부가 바통 이어받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될 때가 됐는데 MB가 이어받아서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좀 안정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박근혜 정부가 또 규제를 푸네? 풀었어요. 그래서 바닥 찍고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문재인 정부. 또 집값 올라가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지. 경제적인 어떤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가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네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진보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규제를 강하게 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역설적으로 안 맞는 게 노무현하고 문재인은 맞잖아요. 규제를 했는데 김대중 정부는 규제를 풀었다니까요. 역설적으로 노태우 정부 군부 정부잖아요. 규제를 강하게 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맞아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7월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선생님 그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행이 돼요. 대출에 네, 맞습니다. 관한 어떤 규제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 규제가 세지면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스트레스 DSR요? 예.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맞아요. 경고가 됐고 맞아요.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스트레스 DSR이 갑자기 7월에 도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는 이미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갑자기 조금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지느냐? 저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대출 규제 강화되는구나. 대출 받기 쉽지 않겠구나. 물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집을 사려는 분들이 안 산다든지 팔려는 분들이 뭐 안 판다? 안 파는 분들이 판다라는 판단에는 영향을 저는 크게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거는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왜? 2024년에 2달 연기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또 트라우마 또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야 이거 연기하면 큰일 난대.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돼버려. 절대 건드리면 안 돼. 7월은 무조건 시행. 꼬투리만 잡혀 뭐 이렇게.
괜히 연기했다가 다시 집값 오르면 이제 뭐 뒷감당 안 돼. 그렇죠. 라는 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7월은 무조건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국토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아파트를 그 양극화에 맞춰서 좀 좋은 곳에 사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일으킬까 이 연구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살 것이냐 대출을 끼고 살 것이냐 뭐 생초로 사면 좀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런 전략을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틈새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뭐 생애 최초라든지 아마 차기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한다. 7월부터. 예. 하지만 예외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 네네네. 또 정책자금 대출 받는 분들, 또 지방에 예. 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추가 대책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틈새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상급지가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아예 당연시 되고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지방하고 수도권 외곽 같은 지역도 상생이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거기 이제 그 광주에 볼일차 갔다 왔거든요. 네. 봉선동에. 네. 거기 진짜 의사 살고 변호사 살고 뭐 정말 정부 관계자들 살고 네. 공무원 살고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 정말 우리가 이 내노라 하시는 분들은 다 사시는 곳인데 네. 아파트 값이 뭐 20평형대는 아직도 4억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전세 가격은 2억 5천인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다고 해야 되나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네. 여기 이런 데들을 보면서 느낀 게 지방 수도권 같은 것들이 상생되는 어떤 정책이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양극화잖아요. 초양극화 시대인데 근본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저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거의 저성장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 이상 사실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옛날에 하던 사업이지 예. 뭔가 시대 흐름을 생각한다면 AI라든지 4차 로봇 네네네. 이런 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옛날에 하던 굴뚝 산업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경제에 대한 경쟁력이.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자꾸 일본이 생각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30 30년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단순하게 뭐 일본이 뭐 프라자비 통해서 집값 올랐다 내려가고 뭐 경제 침체되고 우리는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따라갈까 봐. 따라갈까봐라는 것도 있고 일본이 뭐 침체 가면 왠지 뭐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도 우리는 모르게 약간 좀, 호탕한 웃음이 나오네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래 이제 우리가 일본 이겼어라는 약간 좀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런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 왔고 일본은 어떤 과정을 지나갔느냐 반면교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기분 좋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또 왜 잃어버린 30년이 왔고 뭐가 문제였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구조적인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일본이 뭐 태평양 전쟁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화해서 성공했죠. 네네. 세계적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후로 이제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종신고용, 연공서열 뭐 이런 거잖아요. 평생 직장. 아 그래요? 그 일본 하면 평생 직장 생각나지 않아요? 전 처음인데 그래요. 평생 직장 몰라요? 무식해서. 무식이 아니라 네. 이게 또 세대차가 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직장 딱 들어갔을 때 요즘은 직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신입사원 때 딱 들어가면 일단 호봉제가 있어요. 네네.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승진도 자동으로 되고 예전에는. 그리고 당연히 평생 직장이야. 그래서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때 90년대 얘기입니다. 신입사원 때 야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때는 일요일 있죠. 토요일을 또 근무했으니까 일요일 날 할 일 없으면 회사 출근해서 공부하고 일해.
니들이 평생 다니는 직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에요. 그게 맞죠? 야,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일본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신고용, 연공서열이라는 게 종신고용이 은퇴할 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거네요. 뭐 연공서열은 시간 지나면 월급이 계속 올려져. 네. 이게 왜 생기냐면 자, 1940년대, 50년대 전쟁하잖아요. 네네. 자, 전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네. 전쟁을 하는데 제가 종업원이고 우리 대표님이 정부 관계자예요. 네. 야, 전쟁 물자 총알 좀 만들어. 네네. 저 월급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저 퇴근해야 되는데요. 예. 아, 전쟁 중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그러면 야, 내가 너 은퇴할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일만 해. 좋다. 너 무조건 연봉 1년에 올려줄 테니까 일만 해. 좋다. 그게 시스템이 연공서열, 예. 종신고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전쟁이 끝나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할 때는 그렇죠. 종업원들은 출근해서 그거 했고 대충 커피 한잔 먹고 일 대충 하고 시간 보내고 결혼하면은 론, 모기지 받아서 집 사고 일본이 잘 나갈 때 대출을 120%까지 해줬거든요. 집값의 120%. 왜?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래 상승분까지 받는 거. 그거 론 받아서 집 사고 안 잘리니까 또 대충 일하면 월급 나오고 원리금 상환하고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국민연금 받고 내 인생 끝나고 행복하게 이게 일본의 시스템이었다고. 편할 것 같은데요? 편한 건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80년 중반 이후로 네네.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이제 뭐 환율 조정하면서 하는데 이제 기업들이 때린 거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가 지정해주는 은행하고만 거래를 해야 돼. 우리도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좀 할 수도 있잖아. 이탈을 합니다. 네. 그럼 은행은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예. 주요 고객인 기업이 딴 마음을 먹으니까. 그럼 은행의 새로운 사업 구조가 부동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맞아요. 찾고 막 그랬던 그렇죠.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부실화되고 97년도에 우리는 IMF 외환 위기 오잖아요. 예. 일본은 외환 위기가 없었는데 IMF 외환 위기가 뭐냐면 동남아 외환 위기예요. 동남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다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와 동남아가 힘들어지면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안 좋아지죠. 본인들도 힘들어지죠.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죠. 기업하고 은행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기업이 좀비 기업이 돼요. 그럼 은행은 돈을 계속 꼬로박아 줘야지. 내가 책임지는 기업이 힘들어지는데 좀비가 되면은 돈 주는 생각이. 좀비가 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부실화돼. 예. 이게 몸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은행에 돈을 공급해주고 은행은 좀비 기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모든 스텝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은행이 부도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본이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97년도 외환위기 때 이제 깨닫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네? 이건 뭐지? 7년 동안 일본은 괜찮아. 이러다가 좋아질 거야. 일시적인 불황이야라고 생각하다가 7년 지나고 깨닫고 구조조정하고 안 돼. 연공서열 안 돼. 종신고용이 어디 있어. 우리도 구조조정해야 돼. 비정규직 문제. 이제 이런 게 일본이 그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구조조정하고 일본하고 이제 한마디로 50년, 70년의 경제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과정을 일본이 30년 동안 개고생을 해가지고 아직도 탈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6.25 전쟁 지나고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성장한 다음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때의 시스템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AI 시대, 우리도 지금 뭐 저성장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1위 했어요. 상위 5% 고가 주택 상승률. 아, 그래요? 2024년. 그래요? 1년 전 일인데. 네. 2013년에서 2024년 1년 동안 네. 5% 고가 주택 상승률 1위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는 재밌는 조사 결과가 5위가 도쿄예요. 도쿄가 5위. 1월 30년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도쿄의 5%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효과를 따지면 답 나오잖아요. 야,
도쿄의 5%는 많이 올랐어. 그러면 장기 침체 가도 서울의 5%는 살아남아. 라는 답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강남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앞서서 이제 지방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이 내린 결론이 일자리입니다. 양질 일자리. 야, 그래. 일자리가 최고였어. 양질의 일자리가 넘버 원이야. 라는 걸 30년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예전만 하더라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대공장들이. 그게 지금 다 베트남, 중국, 미국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나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양질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고 지방에 국공립대학교들 있잖아요. 지방의 인재들이 인서울 안 하고 지방의 국립대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치인들이 이런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지방 수도권 내각 같은 것들도 상생하려면 어떤 정책을 좀 시행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정말 원론적으로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결국 경제적인 어떤 일자리. 기반이 중요한데 그거를 일자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장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반도 대한민국 전체 안정적인 경제가 안착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지방에 많이 내려가서 공급을 해줘야 이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우리가 김인만이 간다. 오늘은 인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요즘 뜨겁게 유튜브를 달아 올리고 있는 그 김구라와 함께 하시는 네네. 쇼에서 함께 나오신 김구라 씨가 인천 지역에 사시던 분이죠. 인천 사랑이 뭐 네. 엄청납니다. 아, 인천이 그래요? 뭐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자기 마음이. 인천에 살고 있어요, 본인이? 김구라 씨가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죠. 근데 왜 인천에 안 살고? 근데 이제 길 하나 사이인데 네네. 뭐 자기 말로는 이제 식사동에 살거든요. 예, 집은 예. 식사동 사는데 어딘지 알겠네요. 운동은 헬스는 인천 금단으로 다닌다. 인천을 너무 사랑해. 난 인천 사랑이 뭐 자기 말로는 인천 홍보대사를 뛰어넘었다. 네. 하여튼 잠깐 재미를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인천에 왜 그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세 군데가 있는데 경제 자유구역이 뭔지 좀 여쭤볼 수 있나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송도, 네. 청라, 영종을 이제 세 개의 구역을 정해서 경제자유구역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도 주게 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땅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간척지라고 해야 될까? 바다를 매립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송도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109부터 1109까지 매립을 해서 이제 신규 새로운 땅을 하는데 사실은 청라지구도 매립지입니다. 우리가 청라는 원래 있던 땅인가라고 하는데 약간 붙어 있으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미 매립을 해가지고 사실은 간척지예요. 그래서 청라라는 이름도 원래는 섬이 있었대요. 청라도라는. 아, 그래요? 네, 그 섬의 이름을 따서 이제 청라지구라고 만드는데 이게 일반적인 신도시 개발보다는 뭐 체계적인 뭐 기업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공원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지구,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신도시와는 아마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이거는 쭉 뻗어 있는 그 아파트들하고.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송도 같은 경우 인구 예. 밀도가 헥타르당 38명 정도인데 이제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청라가 64명. 그러니까 송도가 더 쾌적한 건데 금단 신도시는 일반 신도시잖아요. 예. 금단 신도시는 164명.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금단이 나쁜 게 아니라 예. 청라, 송도가 엄청나게 예. 쾌적성이 좋은 높은 거네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는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천에 땅이 그냥 넘쳐 흐르니까 이게 네. 가능한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어준 거지. 경제 자유구역인 거지. 앞으로는 아마 이게 남북 통일이 돼서 북한이 이런 거 개발하면 모를까. 예. 지금 구조에서는 아마 이런 경제특구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 그죠. 그런데 그럼 그 세 개 구역의 의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들의 어떤
힘을 주는 어떤 역할도 했고. 그렇죠. 외국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 기업들 많이 들어왔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예.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뭐 네. 바이오 기업도 들어오고 또 국제학교, 예, 맞아요. 송도 같은 경우는 체드윅 네, 들어오고 예. 뭐 청라는 달튼도 있고 네. 한데 체드윅 유명하죠. 연예인들도 예. 뭐 자녀들 많이 보내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파트도 물론 많이 지었는데 저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 국내 기업들이 저는 좀 더 많이 유치가 더 원래 계획보다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지 예, 그러니까요. 않나. 사실은 엄청 더 많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이게 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사실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개발해야 되는 구역들이 섹터들이 좀 몇 개 더 있잖아요. 있죠. 기계- 11공구도 있고 10공구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이제 아파트는 그만 지어도 된다. 음. 아파트 그만 짓고 이제 기업이나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도를 약간 이제 시작으로 봐도 될까요? 송도가 네. 시작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교통. 아, 그러니까 차로 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음. 청라가 조금 더 가깝고 송도도 뭐 차 타면은 경인고속도로 뭐 괜찮은데 대중교통이 저 이제 가끔씩 임장 가잖아요. 예. 저는 임장 가면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든요. 네. 차 타고 가는 임장은 뭐 크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대중교통 타고 가는데 송도가 일단 가기도 지금은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하나 아니면 광역버스 타고 가는데 갈 때는 그래도 에너지가 좀 남아 있잖아요. 임장하고 나면 올 때. 이제 체력이 이제 나이를 먹다고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음. 에너지가 방전이 되니까 예. 아, 집에 어떻게 가지? 지하철도 자주 안 오고 역까지 가기도 힘들고 광역버스 기다리니까 자주 안 오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유일한 방법이 GTX. 어. GTX-B인데 예. 다행이라면 뭐 네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GTX-A는 지금 부분 개통했잖아요. 네네. GTX-B가 이제 착공 들어갔다고 합니다. 송도에서 남양주구가. 그게 해결이 되면 굉장한 어떤 파급력이 있겠네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송도가 저는 GTX만 들어오게 되면 진짜 송도 살아도 괜찮겠다. 저도 놀러 가봤고 거기 사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 하나밖에 불만이 없죠. 말씀하신 교통이. 그러니까 소장님 교통만 해결이 정확하신데. 되면 네. 송도만한 도시가 있을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부터의 시작을 좀 기대하면서 송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집값 문제 때문에 서울 1000만 인구가 이제 깨진 지 오래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인천은 300만을 돌파를 하면서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태예요. 인구 지금. 늘어요. 네. 네. 인천 아파트 가격은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요. 이걸 우리가 소액으로 인천에 투자해야 되는 타임으로 봐도 되는 건지 우리 좀 실리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인천이 이제 뭐 물론 커요. 네네네. 땅도 크고 네네. 아파트도 많고 예.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뭐 인천 전체가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얘기가. 저는 꼭 집어서. 이왕 한다면 택지지구로 들어가세요. 택지지구. 아. 간단하게. 음. 그러면 택지지구 하면 인천에 뭐가 있나요? 송도. 송도. 물론 영종은 이제 또 영종공항이 있고 약간 좀 거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빼더라도 결국엔 송도, 청라, 검단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순서를 따지자면 송도가 넘버원이고요. 뭐 송도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나 물론 송도 안에서 이제 공구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데 교육으로 생각하면 이제 가장 먼저 개발된 1공구가 아마 교육 환경은 좋고 최근에 인기는 3공구가 좀 높더라고요. GTX가 인천대 입구역에 들어오거든요. 예. 인천대 입구역에 있는 3공구 가격대가 꽤 높습니다. 전용 84가 10억이 넘어요. 송도도. 그래서 좋은 데는 10억씩 넘고요. 청라 같은 경우도 이제 청라도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2027년에 개통 예정인데 청라도 괜찮은 게 이제 인프라가 아파트는 2013년에 입주했는데 네. 인프라가 이제 결실을 맺더라고요. 음. 스타필드도 2017년인가 입주했나? 아무튼 그래요? 스타필드 들어오고요. 아산병원. 오. 아산병원 또 착공 네. 들어갔다라고 네. 제가 소식을 들은 네. 것 같고 또 하나은행. 네. 하나은행 본사도 청라지구 들어오고 거기에 지하철 7호선 연장이 되면 네. 청라에서 지하철 타면 이제 강남까지 원현동까지도 쭉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괜찮지 않나? 꼭 집어주시네요. 너무 저도 쫄깃하는데요. 네. 그리고 청라 푸르지오나 더샵은 훨씬 더 좋다. 역세권 아파트고요.
금단도 재밌어요. 음. 제가 최근에 금단도 이제 임장을 다녀왔고 예. 금단 같은 경우는 청라보다는 조금 더 새 아파트입니다. 느낌은 어때요? 도시 딱 봤을 때 느낌? 금단은 다른 신도시, 그냥 신도시 청라보다는 좀 새 거잖아요. 새죠. 네. 그래서 청라보다 서울이 더 가깝고 그렇죠. 더 새 아파트고 네. 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지금 이제 제가 임장 갔을 때는 시범 운행하더라고요. 공사 다 끝나고 예. 이제 시범 운전 예.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 개통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임박입니다. 그러면 어. 아라역이라고 있고 지하철역이 3개가 생기거든요. 음. 금단은 아라역, 뭐 중앙역인가 뭐 하여튼 3개가 생기는데 아라역에서 한 코스 가게 되면 계양역으로 옵니다. 예. 계양역에는 공항철도가 있어요. 어. 공항철도 타고 서쪽으로 가면 인천공항, 동쪽으로 가게 되면 마곡, DMC, 공덕, 서울역까지 일사천리로. 확실히 임장을 그냥 지하철로 다니시니까 꽉 채고 그렇죠. 꿰고 이게 계시네요. 몸으로 느끼는 거죠. 아. 그래서 금단은 일반적인 신도시하고 이제 느낌이 똑같습니다. 뭐 네. 분당이나 판교 같은 뭐 동탄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 말하면 좀 빽빽하다는 느낌, 좀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 송도 청라가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 그냥 박하사탕 하나 먹은 것 같은 예. 기분,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데 송도 청라가 특별하게 이제 쾌적한 거고 금단은 다른 신도시와는 좀 비슷하다. 하지만 장점은 신축 아파트고 인구 밀집도가 높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 서구에 청라와 금단이 다 서구예요. 네, 서구.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금단 구로 분구 2026년에 이제 구가 떨어집니다. 워낙 커져가지고. 예. 그래서 성장하는 지역이 사실은 인천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주는데 인천은 인구가 늘어서 이제 금단 구로 분구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요즘 저는 우리 아파트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아파트 이제 가게 되면 산책하게 되면 유모차 있잖아요. 네네네. 유모차 보면 다 애기는 없고 예. 다 반려견들, 다 강아지들 이 타고 있어요. 예.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강아지 2마리 키우거든요.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네. 이제 뭐 산책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금단에 가니까 초등학교를 증축하더라고요. 증축 공사를. 아, 요즘 초등학교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없어지는 판에 증축한다는 얘기는 네. 뭐다? 젊은 애들이 네. 많다는 얘기고 도시가 젊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선하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금단 신도시도 굉장히 미래가 밝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요. 예. 지하철도 개통되고 있는데 5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단에서 유명한 아파트들 이제 그 아라역이라고 이제 여기 생기잖아요. 아라역 주변에 여기 또 이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 호우금푸. 이게 뭐냐면 호반 서밋 아파트 하나 있고요. 네.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 하나 있고요. 금호 아파트 하나 있고 그 위에 푸르지오 더 베뉴 이 4개 단지를 호우금푸라고 하는데 금단 신도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호우금푸라고 부릅니다. 이 현지 주민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격이 올라요. 제가 한 달 전에 임장 갔다 왔는데 푸르지오 더 베뉴 같은 경우는 제가 임장 갔을 때만 하더라도 7억 8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신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8억을 뛰어넘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거기 뭐 5억, 6억, 7억 이렇게 분양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5억대 분양했어요. 네. 5억대 분양했는데 지금 8억이니까 네. 그래도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 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 샀어야 되는데 그때 건강이 잘 되는데. 될까 이렇게 고민들. 저번에 소장님께서 이제 그 집을 첫 번째로 구매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꼭 안 되는 얘기는 재밌지. 그 청년들이 볼 때 너무나 들었을 때 도움이 됐었고. 근데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그 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파트 임장할 때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요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게 있다라고 꼭 알려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요즘 논란되는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임장 크루. 맞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네. 요즘 임장 크루 때문에 힘들어하죠. 부동산 중개 협회에서 네. 임장비를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는 중개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해는 너무나 가요. 이해가 되죠. 자, 임장 크루가 뭐냐면 이제 임장이라고 한다면 현장을 임하다가 이제 임장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정보는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그러니까 로드맵을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라고 하는데, 자, 임장 크루가 뭐냐면 저는 이게 약간 사회 현상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택 구매 연령이 40대에서 30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30대들이 이제 집을 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분들이 사회 경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 네. 그리고 이분들은 저는 이제 옛날 세대다 보니까 학원도 안 다녔고 임장을 해도 저는 혼자 다니거든요. 뭘 해도 그냥 혼자 하는데, 요즘 분들은 이제 함께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지 크루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러닝 크루, 조깅도 혼자 하면 되지 왜 모여서 하지? 라고 하는데, 요즘 분들은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뛰고 즐기고 네트워크를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장 크루라는 게 또 만들어졌는데, 물론 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비를 주고 임장 방법을 배워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네네. 이제 이분들이 수업을 듣고 네.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는데 집을 봅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는데,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동 대표님도 이제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집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 과정이, 보는 사람은 쓱 와서 공부가 되지만 쓱 보고 뭐 나름대로 공부는 되겠습니다만, 그걸 보여주는 공인중개사는 주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손님이 왔는데요, 집 좀 봐도 될까요? 허락받죠? 또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맞아, 또 세입자한테 또 전화해요. 집 좀 보여. 근데 세입자 중에서 요즘 안 보여주는 세입자들도 많고, 아기 키우고 그러면 얼마나 민폐고, 민폐예요. 또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약간 막 짜증도 내고, 어쩌다가 시간을 딱 정해서 보여주는데 네. 임장 크루야. 알고 보니까 집을 계약할 생각도 없는, 물론 뭐 미래의 고객일 수는 있습니다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헛수고를 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거기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집주인이나 보여준 세입자가 짜증을 안 내겠습니까? 그렇죠. 너 일 똑바로 안 하냐. 그리고 너 다음엔 안 보여준다. 그 부동산은 완전히 찍혀버립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폐를 주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지다 보니까 중개협회에서 이제 돈을 좀 받아야겠다. 만약에 주게 되면 한번 보여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페이를 지불했으니까 더 보여달라, 이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진짜 문제는 또 직거래를 많이 하게. 나 그냥 그거 내기 싫으니까 내가 직거래를 할래라고 하다가 요즘 직거래 사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장이 중요해졌고, 이걸 알면 실제로는 저는 임장 크루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네. 굳이 강사료를 주면서 그러지 마셔라. 좀 받으세요. 받고 따라가는 게 나아, 우리는. 자, 우리 동산이 형 유튜브 이제 보시면,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임장 크루 안 하셔도 돼요. 와, 돈 안 내도 됩니다. 돈 안 내도 됩니다. 가성비를. 자, 제가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임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인터넷이 없던 시절 같으면 모든 걸 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100% 현장에 가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이제 손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손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수록 임장이 편해집니다. 임장을 가는 건 이제 부동산을 본다는 건데, 내가 투자 금액 대비 뭐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투자금에 맞는 부동산 지역을 먼저 찾잖아요. 가격 그렇죠. 대비 찾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저는 네 가지 가치,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내재 가치, 네 가지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요거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이냐인데, 이제 실거래 가격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보는 게, 저는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이 얼마였나를 첫 번째 봅니다. 내재 가치는 용적률이니까 용적률 나옵니다. 뭐 네이버 부동산 봐도 그렇고, 현재 가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세권, 지하철역이 뭐 있는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또 미래 가치, 개발 호재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동네 부동산이. 부동산 사장님이 넘버원입니다. 저보다도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호재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또 뭐 얘기를 해요. 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사실 인터넷에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솔직한 정보, 미래 가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렇게 넓은 평수랑 역세권을 많이 선호했거든요, 소장님.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 시설하고 조망권을 많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 중요하죠. 예. 주거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수장님 느끼실 때는 이 주거 트렌드는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과의 거리가 중요한데 그것도 아파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반적인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는 아파트는 중요하긴 한데 진짜 고급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진짜 고급 아파트는 그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한남더일이나 압구정 같은 경우가 지하철역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아니죠. 청담동 가보면 저도 이제 청담동이 사실은 평지보다 이게 언덕 많죠. 많잖아요. 언덕도 그냥 보통 언덕도 아니에요. 청담동이 또 역세권이 촘촘하지도 않아요. 예, 청담동 명품 거리 가면 그 지하철역이 어디 있어? 거기 한참 걸어가야 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프라다 빌딩이 3.3제곱미터당 4,300만 원인가? 4억 3천. 깜짝 놀랐네요. 550억. 4,300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아니, 550억에 네. 4억 3천 아. 평당 거래될 정도. 지하철역 없어요. 지하철역 꽤 멀어요. 명품 거리 가는데 누가 지하철 타고 가서 명품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하철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 트렌드인 지역에서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60억, 50억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역세권보다는 커뮤니티, 고급 커뮤니티, 또 뷰, 한강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우스갯소리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자산가죠. 수천억 자산가인데 수천억 자산가가 이제 딸한테 집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은행 PB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딸 집 한번 알아봐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PB는 수천억 자산가가 VVIP잖아요. 그 딸 옛날로 따지면 공주잖아. 저절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주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딸을 만나서 원하는 조건이 뭐냐. 아빠가 집 하나 사줘라고 하는데 뭐 금액도 얘기 안 하고 집 하나 사줘라. 우리가 보통 집 사게 되면 물어보자. 조건이 뭐냐면 투자 금액이 얼마에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용적률이 내재 가치가 얼마 되는지 역세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 딸이 그냥 하나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 현대백화점 자주 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 가까운데 아무데나 하나 사줘. 그러니까 조건이 그 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 근처에 아무거나 사줘.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냥 아무거나 사줘. 경쟁률 상관없고 돈 금매 안 이어도 되고 그냥 부잣집 딸내미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 특성이나 또 물건에 따른 특성, 그렇죠. 사람의 특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시간까지 김현 수장님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김인만 수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산영의 부동산 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